밀라노 올림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가 털렸습니다. 여권, 장비, 귀중품까지. 경찰은 2시간 뒤에 도착했고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이라고 말했죠. 경기장에선 정전이 일어났어요. 쇼트트랙 경기 중 3차례. 선수촌에선 노로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 격리되었습니다. 개막 사흘 만에 터진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나라 선수단만 피해가 전혀 없었거든요. 도난도, 바이러스도, 불만도 없었죠. 오히려 선수촌 복도엔 구수한 공국 냄새가 났고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 부스에서는 이탈리아인 수백 명이 3시간째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IOC 회의실에서, 외신 기사에서, 선수들 입에서 8년 전 평창 올림픽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권이 흩어진 바닥을 보는 순간 나는 이게 정말 올림픽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팀 숙소는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강제로 열린 문, 뒤집힌 캐리어, 사방에 흩어진 옷가지들. 선수들은 멍한 표정으로 빈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죠. 에이스 파일럿 AJ 에델만은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두 손을 허공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권이요. 선수 6명의 여권이 전부 사라졌어요. 훈련 장비도, 개인 물품도, 심지어 현금까지. 에델만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힘겨운 시즌이라고. 나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기자로 20년간 올림픽을 쫓아다녔죠.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 5번째 동계 올림픽이 밀라노였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봐왔지만 올림픽 선수단 숙소에 도둑이 들다니.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밀라노 시내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친 참이었어요.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켜자마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침입 사건.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았죠. 코르티나담페초 인근 아파트 숙소.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마다, 침대 밑마다, 옷장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요. 올림픽 선수단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도착한 경찰은 조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이라고. 소매치기와 절도로 악명 높은 곳이니 조심했어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인데도, 국제 행사 중인데도, 선수들을 보호할 책임은 어디 갔나요?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인데 말이죠. 한 현지 스태프는 이렇게 귀띔했어요. 한국 측에서 숙소 주변에 야간 순찰을 요청했다고. 보안 카메라 설치도 미리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답네. 저들은 항상 그랬으니까. 문득 8해 전 평창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선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없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나 선수로부터 사건 사고 신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죠. IOC도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라고 평가했었어요. 나는 당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 11시에 호텔 밖을 걸어도 두렵지 않은 도시. 평창은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는 밀라노입니다. 개막도 하기 전에 선수들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에델만은 출전 자체가 불확실해졌죠. 여권 재발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숙소 밖으로 나오니 다른 국가 선수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얼굴이었죠.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조직 위에 항의해야 한다고. 나는 택시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왜 유독 한국만 달랐을까? 같은 올림픽인데, 같은 개최국인데 왜 어떤 곳은 완벽하고 어떤 곳은 이 모양일까? 핸드폰 화면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내일 경기장 점검 일정.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런 일이 터졌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더군요. 이튿날 저녁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로 향했습니다. 쇼트트랙 혼성 계주 예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의 최민정과 황대헌이 출전하는 경기였죠.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였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죠. 경기장 바로 옆 유리창 너머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작업자들이 벽을 뚫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인데 말이죠.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소음 좀 어떻게 안 되나?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들이 집중해야 하는 순간인데 저 소리는 마이크에도 고스란히 잡히고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출발선에 섰고 총성이 울렸죠. 김길리가 첫 주자로 나섰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기장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진 거예요. 전광판도 멈췄고 심판석 모니터도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죠. 빙판 위의 선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속도를 줄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한복판에 말이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어떻게 된 거냐며 서로 물었죠.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0분. 한창 경기가 진행될 시간이었어요. 몇 분 후 비상전원이 켜지면서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전광판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중계 카메라도 멈춰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죠. 기술적 문제로 잠시 중단한다고. 곧 재개될 거라고. 프랑스 기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백업 시스템도 없나 봐. 실제로 그랬습니다. 메인 전력이 끊겼는데 예비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주최 측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만 반복했죠. 나는 빙판 위 선수들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코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몸을 풀며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국 선수들만 침착했습니다. 최민정은 그냥 링크 옆에 앉아서 물을 마셨고 황대헌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옆에 앉은 이탈리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수들 왜 저렇게 태어나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원래 멘탈이 강하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도 훈련받았겠죠. 멘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문제였어요. 저들은 이런 변수까지 고려하는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30분이 지나서야 전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경기가 재개됐지만 이미 리듬은 깨진 상태였어요. 선수들은 다시 몸을 풀어야 했고 관중들은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캐나다 코치를 만났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올림픽에서 정전이라니. 선수들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정전 1번, 복구 시간 30분, 백업 시스템 미작동. 프레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테랑 영국 기자를 만났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8회전 평창 기억나? 거기선 오지 시범 운영에 4K 생중계까지 완벽했잖아.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고. 근데 여긴 이 모양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창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올림픽에 도입했어요. 차세대 통신 기술을 시험하면서도 단 한 번도 끊김이 없었죠. 4K UHD 생중계로 전 세계 시청자들이 완벽한 화질로 경기를 봤습니다. 나는 당시 기사에 이렇게 썼었어요. 기술의 올림픽 평창.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어요. 기본적인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현장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두워진 경기장, 당황한 선수들, 멈춘 전광판.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밀라노 올림픽 정전, 해시태그 이게 올림픽이냐. 다음 날 아침 조직위는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 과부하였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날 오후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어요. 피겨 스케이팅 연습 시간 중이었죠. 나는 노트북을 열고 8개 전 평창 취재 파일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3중 백업 전력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예비 발전기 상시 대기. 평창은 모든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했죠. 그래서 완벽했던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지만 이 올림픽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시스템이 허술했죠. 평창. 그래, 그곳은 달랐지. 모든 게 달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선수촌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선수들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아침 8시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뷔페 테이블을 따라 걸으며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달걀 프라이, 소시지, 베이컨, 샌드위치. 평범한 서양식 아침 메뉴였죠. 나는 접시를 들고 달걀 프라이를 하나 집었어요. 포크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칼로 눌러도 잘리지 않았어요. 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언제 조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오래전이었습니다. 식어도 한참 식은 상태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캐나다 선수가 머핀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속이 전혀 익지 않았어요. 반죽이 그대로 흘러내렸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를 받고 결국 그냥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샌드위치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빵이 말라서 입에 넣으면 부스러졌죠. 커피라도 마시려고 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보온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선수들 대부분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과일만 집어들었고 어떤 이는 아예 식당을 나가버렸죠.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식이 별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뜨거운 음식이 그리워요. 올림픽 선수들은 하루에 수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필수죠. 하지만 여기선 그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단백질은 부족하고 탄수화물만 반복되고 온도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식당에 갔을 때 더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핀란드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13명이었습니다. 핀란드 팀 매니저는 급하게 조직위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13명이에요. 전부 격리해야 한다고요. 선수들은 즉시 별도 공간으로 옮겨졌고 훈련은 물론 경기 일정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식당을 점검했어요. 급식 위생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죠. 조리 과정, 보관 온도, 배식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대표팀 코치는 아예 선수들에게 식당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바깥에서 사 먹어라.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팀이 그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예산이 부족한 나라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선수촌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조직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급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한계라니요. 올림픽인데 말이죠.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수촌 밖에서 시위 소리가 들려왔어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었죠. 환경 파괴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연일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폭죽 소리가 계속 터졌어요. 쾅, 쾅.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시위대는 다시 폭죽으로 응수했죠. CNN 보도에 따르면 물대포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 경기를 앞둔 선수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떤 선수는 귀마개를 하고 잤고 어떤 선수는 아예 다른 숙소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시위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올림픽을 환영받지 못하는 도시.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는 선수촌. 이게 정말 올림픽이 맞나 싶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 같았죠. 선수촌 식당에선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나는 냄새를 따라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단 구역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투명한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었죠. 뜨거운 상태였어요.
선수는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뜨거운 밥이요. 지금 여기서? 다른 선수들은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격리되고 시위 소음에 잠을 설치는데 한국 선수들은 뜨거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취재 수첩에 적었어요. 한국 선수단 급식 시스템, 내일 취재 필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만 다를까? 같은 선수촌인데, 같은 조건인데, 왜 저들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있을까? 내일은 저곳을 취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냄새의 정체를, 저 뜨거운 도시락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어요. 밤하늘에 또 폭죽이 터졌습니다. 쾅!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다시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 냄새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뜨거운 김이 나던 도시락도요. 한국 선수단 구역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허락 없이 들어갈 순 없었죠. 마침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지나가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자인데요. 한국 선수단 급식 시스템을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는 흔쾌히 안내해줬어요. 물론이죠. 저희 자랑거리니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본격적으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곰탕 냄새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주방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주방이라기보다는 소형 급식센터에 가까웠죠.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조리사 한 분이 국자로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죠. 곰탕이었어요. 진짜 곰탕. 여기서 직접 요리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조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선수들 먹일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죠. 매일 아침 곰탕 끓여요. 하루도 안 거르고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식재료, 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일주일치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월요일 갈비찜, 화요일 제육볶음, 수요일 닭볶음탕. 전부 한식이었습니다. 선수가 몇 명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밀라노에 나온 우리 선수단이 7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까지 세 지역의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리 인력만 36명입니다. 36명이요. 선수 70명을 위해 조리사 36명이라니. 예산은요? 이번 올림픽에만 22억 원 정도 투입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2억 원. 급식에만요? 관계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부분 산악지역에서 경기하잖아요. 리비뇨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고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거기서 차가운 샌드위치 먹으면 컨디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도입했죠. 발열 도시락?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조리사가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일반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바닥 부분이 특이했어요. 여기 이 줄 보이시죠? 이걸 당기면 특수 발열체가 작동해요. 몇 분 안에 뜨끈하게 데워져요. 군대 전투 식량 원리랑 비슷해요.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줄을 당기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더니 정말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뚜껑을 열자 밥과 제육볶음, 김치,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상태였죠. 이걸 매일 만드세요? 점심, 저녁 두 끼요. 아침은 여기서 직접 먹고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 알프스 산 중에서도 선수들이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조리사가 뚜껑을 연 냄비를 보여줬어요. 오늘은 곰탕이에요. 어제는 갈비찜 했고 내일은 닭볶음탕 예정이고요. 선수들이 힘든 경기 마치고 돌아오면 집밥 생각 많이 나거든요. 그때 다른 조리사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떡을 썰고 있더군요. 떡이요? 네, 곧 설날이잖아요. 떡국 준비 중이에요. 설날. 나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며칠 후가 음력 설날이었죠. 조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인데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경기하잖아요. 그래도 떡국은 먹어야죠.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집 생각 덜 나게 집밥처럼 먹게 해주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케어였습니다.
선수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이었죠. 선수들 반응은 어때요? 마침 한국 쇼트트랙 선수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잠깐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음식이 어때요? 선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완전 좋아요. 집밥 먹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샌드위치 먹는다던데 저희는 매일 따끈한 국 먹고 밥 먹고. 감사하죠.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추운 데서 훈련하고 들어오면 몸이 꽁꽁 얼잖아요. 그때 뜨거운 곰탕 한 그릇 먹으면 완전 녹아요. 체력 회복도 빠르고요. 선수는 도시락을 하나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이었어요. 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만 달랐는지, 왜 저들만 침착했는지, 왜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지. 밥이었어요. 뜨거운 밥, 집밥 같은 한 끼가 선수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격리되고 차가운 음식에 불만을 터뜨리는데 한국은 22억 원을 들여 조리사 36명을 파견하고 매일 곰탕을 끓이고 설날엔 떡국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선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였어요. 나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 22억 원 급식 투자, 36명 조리사, 발열 도시락, 새 지역 거점 운영.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만 달랐는지를요. 급식센터 취재를 마친 다음 날 밀라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K-데일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젊은이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 커플들까지. 대략 100명은 넘어 보였죠. 나는 줄 끝에 선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쯤요. 곧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반이요.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나는 프레스 패스를 보여주고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춰 섰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그대로였죠.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놓여 있고 컵라면이 쌓여 있고 음료수 냉장고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한복판에 한국 편의점이라니. 한 이탈리아 남성이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김으로 쌓인 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 부오노. 옆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건네주며 신기해했죠. 다른 쪽에선 젊은 여성이 컵라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스태프가 다가가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매운맛이에요. 이건 순한 맛이고요. 여성은 결국 신라면을 골랐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자 김이 올라왔죠.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모양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체험 공간이었죠. 한쪽에선 퍼스널 컬러 진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여성 2명이 앉아서 진단을 받고 있었죠. 스태프가 여러 색깔 천을 얼굴에 대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웜톤이에요. 이런 색이 잘 어울려요.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이 색이? 그들은 곧바로 추천받은 색깔의 립스틱을 샀습니다. 다른 구역에선 K-팝 댄스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어요. 10명 정도의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강사를 따라 춤을 추고 있었죠. 블랙핑크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들은 열심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 부스도 있었어요.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완전 K-팝 스타 같은데.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줬죠. 나는 한국관광공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예상 이상이에요. 하루 방문객이 500명은 넘어요. 주말엔 1000명 가까이 와요. 대기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날 때도 있어요. 3시간이요? 편의점 체험하려고요? 다른 나라 홍보관은 보통 어때요? 대부분 전통 문화나 관광지를 전시하죠. 한복 입어보기, 전통 공예품 전시, 그런 거요.
근데 저희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일상을 보여주기로 했죠. 일상.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엔 화려한 전통도 거창한 랜드마크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편의점이었고 삼각김밥이었고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고 케이팝 댄스였죠.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이 삼각김밥 포장지를 들고 한글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쓰인 거예요? 스태프가 설명해줬죠. 참치 마요예요. 투나 마요네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한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밤의 한강, 반포대교,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 아래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죠. 서울 사람들은 퇴근 후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깁니다. 한 커플이 그 사진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보고 싶다. 응, 한강 가서 치맥 먹어보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략이구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그걸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였죠. 출구 쪽에서 한 이탈리아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컵라면 2개를 들고 있었고, 딸은 케이팝 굿즈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딸이 끼어들었죠. 저 이번 여름에 서울 가고 싶어요. 진짜 편의점 가보고 한강도 가보고 명동도 가고. 진짜 생활이 궁금해진 거예요. 사진 속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이요.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각김밥 하나 먹어보려고,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려고, 케이팝 춤 배우려고. 나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1일 방문객 500명 이상, 대기시간 최대 3시간, 편의점 콘셉트 대성공. 한국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승부했습니다. 거창한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먹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급식센터에서 곰탕을 끓이는 것도, 편의점을 통째로 옮겨놓는 것도 전부 같은 철학이었어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가식 없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죠. 한국급식센터, 코리아 하우스, 편의점 콘셉트.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멈춰 섰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비교 대상이요.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8해 전 평창 올림픽 때 쓴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평창 2018 한국의 첫 동계 올림픽.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개막전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개최지 선정 과정, 3번의 도전 끝에 성공. 2003년 밴쿠버의 패배, 2007년 소치의 패배, 2011년 드디어 유치. 3번이나 도전했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안전에 관한 기록이 나왔어요. 안전 기록, 대회 기간 중 외국 관광객 및 선수로부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신고도 없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발언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 나는 펜을 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밀라노에선 개막 전부터 도난 사건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선수단 여권까지 털렸는데. 평창은 달랐어요. 나는 당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었죠. 밤 11시 호텔 밖 산책. 두렵지 않음. 거리 곳곳에 경찰, 자원봉사자. 외국인 보면 먼저 도움 제공. 야간 순찰이 철저했습니다. 선수촌 주변은 물론이고 숙소 지역까지 빈틈없이 관리했죠. 치안 문제로 불안해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기술 관련 메모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시범 운영 올림픽. 4K UHD 생중계. 3중 백업 전력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예비 발전기 상시 대기.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3중 백업이요. 밀라노는 기본 백업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평창에선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어요. 개폐 회식부터 모든 경기까지 완벽한 중계가 이루어졌죠. 오지 기술로 실시간 멀티뷰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당시 미국 방송사 프로듀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올림픽 중계가 아니에요. 기술의 쇼케이스예요. 밀라노에선 경기 중 불이 꺼졌죠. 30분 동안 선수들이 대기했어요. 백업 시스템은 미작동. 전광판도 멈췄고요. 다음 페이지엔 교통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올림픽 배치.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와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 두 곳의 경기장 집중. 셔틀버스 시스템 역대급. 대기시간 거의 없음. 정시 운행률 98%. 컴팩트했어요. 이동거리가 최소화됐죠. 선수들이 경기장 간 이동으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밀라노는 어땠나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세 지역에 분산됐어요. 이동만 몇 시간씩 걸렸죠. 선수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관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전 격리 의료 시스템. 선수촌 입촌 전 건강검진 의무화.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간 체계. 노로바이러스 발생 건수 제로. 제로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밀라노에선 핀란드 팀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죠. 급식 위생 관리가 부실했고 사전 점검도 제대로 안 됐어요. 평창은 달랐습니다. 선수촌 급식 시스템을 몇 달 전부터 점검했어요. 조리 과정, 보관 온도, 배식 동선까지 전부 시뮬레이션했죠.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급식 관련 페이지가 나왔어요. 24시간 온도 유지 급식. 선수별 맞춤 메뉴 제공. 종교 알레르기 고려. 한식, 양식, 중식 선택 가능. 뜨거운 음식 보장. 뜨거운 음식이요. 한겨울 평창에서도 선수들은 따뜻한 식사를 했어요. 보온 시스템이 완벽했거든요. 밀라노 선수촌에선 달걀이 고무처럼 굳어 있었죠. 샌드위치는 차갑고 머피는 익지도 않았어요.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IOC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발언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최초의 올림픽일 것이다. 단 한 명도요. 그 아래 내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평창은 선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한다. 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밀라노는 선수들을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죠. 경기장 옆에서 공사하고 차가운 음식 주고 도난 사고에도 느긋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평창은 달랐습니다.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먹거리를 세심하게 챙겼고 편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죠. 그게 지금 밀라노 한국 선수단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2억 원 급식 투자, 조리사 36명, 곰탕 매일 끓이기, 설날 떡국 준비. 전부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이 올림픽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평창은 달랐어요. 3번이나 도전 끝에 얻은 기회였기에 더 철저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선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죠. 평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안전, 최첨단 기술, 컴팩트한 배치, 철저한 방역, 따뜻한 급식. 이 모든 게 계획되고 준비된 결과였어요. 나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철학이다. 한국은 올림픽의 기준을 바꿔놓았어요. 평창 이후 세상은 올림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기만 치르는 게 아니라 선수를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밀라노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평창이 무엇이었는지, 밀라노가 무엇을 잊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오전 IOC 본부 관계자와 인터뷰 약속이 잡혔습니다. 프랑스 출신 올림픽 조정관 피에르 뒤부아였어요. 그는 지난 15년간 여러 올림픽 운영을 감독해온 베테랑이었죠. 밀라노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힘든 대회예요, 솔직히. 어떤 점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예상보다 엉망이에요. 도난 사건, 정전, 노로바이러스. 개막 전부터 이 정도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평창과 비교하면 어때요? 피에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평창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제가 감독했던 올림픽 중 최고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창 이후로 올림픽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IOC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모든 개최국은 평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피에르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안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선수, 관광객, 자원봉사자 모두 안전했죠. 둘째, 기술. 오지 시범 운영, 4K 중계, 완벽한 전력 시스템. 정전? 상상도 못했어요. 셋째, 케어. 선수들이 평창만큼 만족한 올림픽은 없었어요. 나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밀라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비 부족이죠. 예산 문제라고들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탈리아도 선진국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우선순위요? 네. 화려한 개막식, 멋진 경기장 건물에만 집중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쳤죠. 선수 안전, 급식 위생, 전력 백업, 의료 시스템. 이런 게 기본인데 말이에요. 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택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완벽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밀라노는 뭘 했나요? 멋진 경기장을 지었지만 바로 옆에서 공사가 계속됐죠. 선수촌을 만들었지만 급식 위생은 엉망이었어요.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도난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평창은 달랐어요. 3중 백업 전력 시스템을 갖췄고 사전 방역을 철저히 했고 야간 순찰을 강화했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썼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예요. 디테일에 집착하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해요. 완벽주의. 나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곰탕을 매일 끓이는 조리사들. 설날 떡국을 준비하는 세심함. 발열 도시락 시스템. 편의점을 통째로 옮겨놓은 코리아 하우스. 삼각김밥 포장지에 한글을 읽으려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설명해주는 스태프들. 전부 디테일이었어요. 작은 것까지 챙기는 마음이었죠. 평창 때 기억나는 일화가 있나요?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많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셔틀버스였어요. 정시 운행률이 98%였거든요. 98%요. 눈 오는 겨울에 말이에요. 버스 기사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는요? 정시에 오는 버스가 반도 안 돼요. 선수들 불만이 엄청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였어요. 평창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급식 온도, 선수촌 청결도, 의료 대기 시간. 모든 게 계획되고 관리됐죠. 밀라노는 큰 그림만 봤어요. 멋진 건물, 화려한 개막식, 언론 플레이. 정작 선수들 일상은 방치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피에르는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평창이 한국의 첫 동계 올림픽이었잖아요. 3번이나 도전해서 겨우 얻은 기회였죠. 그래서 더 간절했을 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었던 거죠. 간절함.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단순한 국제 행사로 보지 않았어요. 국가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고 세계에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무대였죠.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한국 선수단 보셨어요? 급식 센터 운영하는 거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죠? 22억 원 투자했다면서요? 대단해요. 다른 나라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과한 거 아닐까요? 과하다고요? 피에르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선수가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뛸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곧 성적이에요. 한국은 그걸 아는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선수들에게 차가운 샌드위치를 줬어요. 노로바이러스가 퍼져도 급식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죠. 비용 절감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한국은 22억 원을 썼습니다. 조리사 36명을 파견했고 매일 곰탕을 끓였어요. 선수 70명을 위해서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를 봐야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았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고 불만이 없었어요. 선수를 케어한다는 게 뭘까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집밥을 주는 거. 잠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한 휴식을 주는 거. 경기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케어죠. 나는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했어요. 평창에서도 지금 밀라노에서도. 코리아 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전통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편의점을 만들었죠. 삼각김밥, 컵라면, 퍼스널 컬러 진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먹혔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3시간씩 줄을 섰죠. 왜냐고요? 진짜니까요. 가짜 없는 진심이었으니까요. 피에르가 시계를 봤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일어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사 쓰실 거죠? 잘 써주세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올림픽이 뭔지, 선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꼭 그러겠습니다. 피에르는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에 전해주세요. 평창은 전설이라고. 그 기준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길었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을 행사로 봤어요. 치르고 끝내면 되는 이벤트였죠. 평창은 달랐습니다. 올림픽을 책임으로 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가족처럼 돌봐야 할 의무였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안전제로 사고와 도난 사건의 차이. 오지 완벽 중계와 30분 정전의 차이. 따뜻한 곰탕과 딱딱한 달걀의 차이.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의 정의를 다시 썼어요. 평창 이후 세상은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밀라노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기사를 쓰겠다고.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요. 밀라노가 잊은 것, 평창이 증명한 것을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도난당한 여권, 꺼진 조명, 딱딱한 달걀, 격리된 선수들. 그리고 곰탕 냄새, 김이 나는 도시락, 삼각김밥 앞에 선 긴 줄, 평창 취재 노트. 제목부터 써야 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밀라노가 잊은 것, 평창이 증명한 것. 딱 맞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담고 있었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한국은 세상에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그곳에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선수를 대하는 철학이었고 완벽을 향한 집념이었으며 세계에 대한 약속이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창에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 외국 관광객도 선수도 자원봉사자도 모두 안전했다. IOC는 이를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라 평가했다. 밤 11시에 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은 도시였다. 나는 밀라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는 달랐다. 개막 전부터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도둑이 들었다. 여권, 장비, 개인 물품이 사라졌다. 경찰은 2시간 뒤에 도착했고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평창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올림픽에 도입했다. 4K UHD 생중계가 이뤄졌고 3중 백업 전력 시스템이 가동됐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다. 밀라노에선 경기 중 불이 꺼졌다. 30분간 선수들이 어둠 속에서 대기했다. 백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급식 이야기를 썼습니다. 평창의 선수촌 급식은 24시간 온도가 유지됐다.
선수별 맞춤 메뉴가 제공됐고 종교와 알레르기까지 고려했다. 노로바이러스 발생은 제로였다. 밀라노 선수촌에선 달걀이 고무처럼 굳어 있었고 핀란드 팀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국의 현재를 담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8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같은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은 22억 원을 투입해 급식센터를 운영 중이다. 조리사 36명이 세 지역에 배치됐고 매일 곰탕을 끓인다. 영하 20도 알프스 산중에서도 선수들은 뜨거운 밥을 먹는다. 발열 도시락 시스템까지 갖췄다.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도 넣었습니다. 밀라노 도심의 한국 홍보관은 편의점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체험하려는 이탈리아인들이 3시간씩 줄을 선다. 화려한 전통이 아닌 진짜 일상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게 통했다. IOC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IOC 조정관 피에르 뒤부아는 말했다. 평창 이후 올림픽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최국은 평창을 벤치마크해야 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당시 이렇게 평가했다. 선수촌과 경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최초의 올림픽일 것입니다. 핵심을 짚었습니다. 차이는 예산이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밀라노는 올림픽을 이벤트로 봤다. 평창은 책임으로 봤다. 밀라노는 화려함을 추구했다. 평창은 완벽함을 추구했다. 밀라노는 큰 그림만 봤다. 평창은 디테일까지 챙겼다. 다음 올림픽 개최지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30년, 2034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도시들이 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평창을 배워라. 멋진 경기장보다 선수의 안전이 먼저다. 화려한 개막식보다 따뜻한 급식이 중요하다. 언론 플레이보다 실제 케어가 본질이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의 정의를 다시 썼다. 그들은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완벽을 만들어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선수를 가족처럼 대하고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며 진심으로 임한다. 그것이 한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다 썼어요.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고칠 곳이 있나 찾았지만 없었어요. 이대로 완벽했습니다. 송고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죠. 밀라노 조직위는 불편할 거고 이탈리아 언론은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었고 선수들이 겪은 것이었고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이었죠. 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송고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아름다웠어요.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데이비드, 방금 기사 봤어. 대단한데? 이거 일면 톱으로 간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네. 나도 평창 때 취재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 자네 기사 읽으니까 다시 생각나더군.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면 폐막식이에요. 이 올림픽도 끝나겠죠. 밀라노는 혼란 속에서 마무리될 거고 선수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창이라는 기준이요. 한국이 만들어낸 그 완벽함이요. 세상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내 기사를 통해서요. 밀라노가 잊은 것, 평창이 증명한 것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실을 살아가는 나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밀라노 거리를 덮어갔죠. 8년 전 평창의 눈이 생각났어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에 눈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이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죠. 벌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평창 때 자원봉사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다음 올림픽 개최국들은 이 기사를 필독해야 합니다.
세상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경기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것을 기억할 거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실을 썼으니까요.